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제국의 탄생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무명의 언더독에서 세계 최대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의 20년 비하인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마크 버겐이라는 경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자웨드 카림, 그 체드 헐리, 그리고 스티브 첸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에 일하던 그 세 명의 친구가 차고에서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거를까 나중에 구글로 인수가 되었던 것이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세 명의 친구가 그냥 무제한으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영상이든지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서 지금의 유튜브가 있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진짜 역사죠.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또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이 있네요. 페이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며 젊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닷컴 사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 기업은 페이팔로 사명을 바꿨다. 잔해 속에서 탄생한 페이팔은 상장 기업이 되었고 2002년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인수되었다. 페이팔의 초창기 직원들은 A형의 과잉 성취자들로 구성된 끈끈한 집단이었다. 기업이 이베이에 인수된 후 이들 가운데 몇몇은 우량 투자 기업에 가거나 유명 기업을 창업했다. 언론에서는 거의 다 남성으로 구성된 이 핵심 그룹을 두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유튜브 창립자들은 페이팔에서 B팀으로 불리는 쪽이었다. 2005년 초 두 사람이 영상 웹사이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말할 당시 이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4월 첸은 테스트 웹사이트를 예전 동료들에게 보냈다. 좋네. 페이팔 동료가 답장을 보냈다. 잘 돌아간다. 그런데 파르노는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래서 포르노의 오타였다. 첸은 잘 관리하겠다고 안심시키고는 이렇게 물었다. 영상 올려볼래? 유튜브 사이트를 방문하고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3개를 올리면 되었다. 방문자들은 18에서 45세의 남성을 찾는 여성입니다. 라고 적힌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당시에 약간 데이트 사이트들이 인기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데이트 상대를 찾는 게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데이트 연결 사이트로 처음엔 좀 구상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9월이 되자 유튜브 사이트의 일일 재생 영상이 10만 개가 넘었다. 결국 첸은 서버 공간을 대여하는 텍사스의 회사들을 찾아가 개인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했고, 카드 한도가 초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영상을 올리니까 그 서버 사는데 돈이 계속 들었다. 첸의 신용카드에 기대어서 계속 어떻게인가 유지는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노골적인 포르노와 더불어 이런 종류의 괴로운 영상들이야말로 스쿼드 팀이 완벽히 근절시켜야 하는 컨텐츠였다. 중재자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영상은 질레트에게 넘어가고는 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유해물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볼 수 있었고 성인 포르노는 재밌다고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동물이 포함된 소름 끼치는 영상,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녀는 몇몇 영상을 본 뒤로는 수년간 악몽을 꾸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장면 같은 거는 이렇게 피부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걸러내는, 그런 영상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개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편 르와인이 경험한 가장 독특한 요청 중 하나는 그녀가 입사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전달되었다. 페타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가 트럭이 물고기 한 마리를 치고 가는 영상을 내려달라고 갑작스럽게 유튜브에 요구를 해온 일이었다. 세상에나, 르와인은 한 친구에게 말했다. 이게 학대에 속하는 거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지? 그래서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컴플레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 유지할 것인지 내일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유튜브 사무실에 선 슈미트는 자신의 새로운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유튜브 직원들은 채널 신용카드에 의지해 불안정한 기반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18개월 만에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가장 높은 금액이 제시된 놀라운 인수 계약의 대상으로 만든 이들이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미트가 입을 열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 안에 그토록 멋지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 모습을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그는 직원 모두의 일자리는 보장될 것이고 구글은 유튜브를 별개의 조직, 별개의 브랜드,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보도를 통해 구글이 유튜브를 얼마에 인수하기로 했는지 진즉에 알게 되었을 직원들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16억 5천만 달러? 슈미트는 다른 경쟁자들을 가로막기 위해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높여 제시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한 것으로 훗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글 창립자인 페이지와 브리는 검색용 사이트로서 유튜브의 가치에 좀 더 매료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구글이 인수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어컴은 슈퍼볼이 열리는 주말 유튜브 측에 전달한 영상들 외에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약 15만 개의 저작물이 무려 15억이라는 놀라운 조회수로 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송으로 주장했다. 유튜브에 소송을 건 기업은 바이어컴만이 아니었다. 1년 후 프랑스 테니스 팀과 음반사 몇 곳, 거기에 단체 소송에 합류하기 위해 앞선 소송을 취하했던 조이털까지 더해 함께 유튜브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 소송은 유튜브 내부에 즉각적인 충격을 안겼다. 그래서 이 수많은 소송들이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미국의 입법자 다수는 이미 유튜브를 거느리고 있는 구글이 더블클릭이라는 거대 기업의 인수를 구글이 온라인 광고 업체를 장악하게 도와줄 기업의 인수를 어떻게 허가받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튜브의 사업 전망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 정말 이거를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유튜브가 이 모든 일을 망쳐놓고 있었다. 제멋대로 뻗어나가고 온갖 언어가 뒤섞인 바빌론의 사이트는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사이트가 전 세계로 확장될수록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스의 축구 팬들이 적대적인 이웃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런데 터키의 설립자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2007년 3월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터키는 당연하게도 그리스가 올린 영상의 의도를 알아챘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후 터키의 판사는 인터넷 제공기관에 유튜브를 처단하라는 조치를 내렸고 그곳 관계자들은 구글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듯 구글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각국 나라 사이에도 분쟁이 생겼다. 그 기준선을 논의했다. 한편 기업은 새로 주어진 책임감 앞에 혼란스러워했다. 유튜브 머신도 중재자들도 중동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다. 오류들이 발생했다. 경찰들이 한 여성에게 고문을 가하고 다른 시체 한 구를 쓰레기 봉투에 넣는 잔인한 영상들이 카이로에서 업로드되었다. 너무 잔인했다. 유튜브는 영상과 더불어 해당 영상을 올린 계정을 삭제했다. 인권운동 단체들이 곧장 구글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해당 계정은 경찰의 만행을 기록하는 이집트의 유명 운동가의 것이라고 알렸다. 유튜브는 영상을 다시 복구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일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타임킬링용의 가벼운 영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기록하는 역할을 유튜브가 하게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인물이 있어요. 펠릭스 쉘버그라는 퓨디파이를 제가 몰랐거든요. 이분이 유튜브의 초기 역사에서 정말 가장 구독자가 많았던 그 채널로서 유튜브의 스타인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퓨디파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전 다이앤 워츠츠키는 1968년에 실리콘밸리의 핵심인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훗날 이 가족은 뛰어난 자제들로 많은 이에게 인정받았다. 연달아 딸 셋을 낳은 워치츠키 부부는 딸들이 운전을 배울 나이가 되기도 전에 할인 쿠폰을 모으고 수표책을 결산하는 부지런한 아이로 키웠다. 수전이 4살 때 스탠퍼드 유치원의 주차장에서 만난 엄마에게 다급히 뛰어갔다. 오늘 마시멜로를 줬어요. 아이가 말했다. 난 2개 받았어요. 에스더 워츠츠키는 얼마 후 맏딸이 심리학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유명한 마시멜로 그 실험에 이 워치츠키가 참여했던 거죠. 유치원 때. 어린 수저는 마시멜로를 두고 다른 유치원생들보다도 더욱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014년 유튜브에는 위대한 기업들이 모두 거치는 생애 주기에서 유튜브의 위치를 설명하는 만트라 하나가 퍼졌다. 장난, 위협, 자명함이었다. 시시르 메로트라는 예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사에게서 배운 것을 자신의 직원들에게 전해주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메로트라가 설명했다. 그러고 나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무서워하죠. 그 다음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은 분명 성공할 거라 다들 믿는 거죠. 유튜브도 장난의 시기가 있었다. 스케이트보드를 탄 개들과 웃음거리로 전락한 구글의 2군 시절이, 위협의 시기도 다가왔다. 바이어컴과 이후 훌루, 인터넷 파티에 초대도 받지 않았으면서 들이밀고 들어오려는 또는 이 현실 자체를 무시해 보려는 올드미디어의 허접한 노력까지. 유튜브의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명함의 시기가 찾아왔다. 대중이 지배하는 저비용 미디어, 유튜브가 바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되었다. 초창기의 구글스러움은 기업의 실제적인 자산이었다. 구글의 오랜 HR 책임자였던 라즐로 복은 경영을 주제로 한 자신의 저서에 기업이 구글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적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모호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이 나오네요. 모호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성향. 이 부분이 그 스탠퍼드 교육법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도 모호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특성이 구글리한 특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끄럼틀을 탈 줄 아는 것이 구글리다. 구글리하다는 것에는 모토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굴지 않는다. 데이터를 활용한다. 유튜브 매입을 고민하던 시기에 한 구글 임원은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이메일로 이렇게 물었다. 이게 구글리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리하다는 것은 혈통을 중시하는 구글의 관리 문화와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구글의 큰 뜻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특이한 개성을 희생하는 사람을, 조금은 꼭두각시 같기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달라졌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랫동안 워치츠키 밑에서 일한 사람의 말이었다. 아주 백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잔 워치츠키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이제 맡게 되는데, 그래서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올려져 있어요. 맨저링크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머신러닝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해당 시스템의 오류 대다수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처럼 생각해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AI는 우리처럼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도 있었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도 했으며 잔인해지기도 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지 AI는 그 편향성을 순간적으로 찾아냅니다. 샬로의 두 눈이 커졌다. 유튜브에 있을 당시 그의 정보의 반향실 효과, 이용자의 신념에 따라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었다. 다만 이 반향실이 절대적인 음모로만 가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튜브를 더욱 자세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추천 시스템에서 공용 데이터를 추출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제한적인 표본이었지만 외부인은
로그인한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상이 제공되는지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록 제일 위에 이름 하나가 등장했다. 거친 목소리로 공격적인 발언을 내뱉는 농계기자, 걸어다니는 미디어 이슈 메이커 알렉스 존스였다. 그는 7월 클리브랜드 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될 당시 그 건물 밖에서 열린 트럼프 지지 집회에 난입해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세계주의자들과 신세계 질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려는 비밀 결사 단체가 세계 지배를 계획한다는 음모론의 하나에 대한 비판을 늘어놨다. 자신의 토크쇼인 인포웍스 워즈에서 그는 샌디 후크 총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괴짜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 유튜브에서 존스의 영상들은 18개월 만에 3억 뷰 이상을 기록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샬로는 자신의 데이터 세트 내에서 존스가 가장 상위에 존재할 뿐 아니라 추천 영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채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샬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전 직장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광고주 친화적이 되세요.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컨텐츠, 과도하게 부적절한 언사는 삼가주세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다. TV에서 마케팅 비용을 더욱 많이 빼앗아 오려면 유튜브에 정제된 컨텐츠가 더욱 많아야 한다고 워즈즈키는 판단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광고주들을 언짢게 할 만한 영상에서 광고를 자동적으로 취소하는 능력은 향상되었다. 끈기 있는 브이로거는 뾰족하게 세운 헤어스타일에 보통 사람 같은 친숙한 분위기를 전하는 디프랑코는 10년째 유튜브의 중심에 자리했던 유튜버이자 수익을 최초로 지급받은 방송인 중 한 명이었다. 그날그날의 뉴스와 가십을 다루는 토크쇼 영상은 같은 인사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상이 갑자기 삭제가 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 그 필터링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광고 친화적이 되기를 좀 요즘에 그 유튜브 회사들은 바라는구나. 2017년 3월에 유튜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마크 프리처드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튜브에 가장 많은 광고를 가져오는 마케터들은 대체로 프리처드를 닮았다. 번듯한 자세에 힘이 들어간 악수, 멋진 슈트 차림에 과학기술 전문 용어와 TV 평가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캐릭터였다. 고른 지하도 인상적이었다. 프리처드는 소비재 대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 P&G에서 1982년부터 일했다. 조직의 사다리를 차근히 밟아 최고 브랜드 관리자에 오른 그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를 맡았다. 1번, 기업의 다양한 가정용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하고 2번, 이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구글과 인터넷이 첫 번째 과제를 무척이나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하고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은 P&G에게는 뜻밖의 행운이나 다름없었다. 1916년 P&G가 마케팅에 쓴 72억 달러는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도 큰 액수였다. 그는 유튜브가 간절히 바라던 일을 시작했다. 그 돈의 일부를 TV에서 웹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사기꾼들이 등장해 웹사이트 조회수를 속이는 방법과 광고를 클릭하는 봇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광고 가격이 상승했고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프리처드 같은 비즈니스맨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가디언에 구글 소유의 플랫폼에 지출되던 모든 비용을 걷어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런 광고주들과의 관계들이 있었다. P&G는 스타벅스, AT&T, 월마트 외 대형 광고주 수십 곳이 합류해 유튜브가 브랜드 안정성을 보장해 이들의 비즈니스가 테러리스트나 신나치주의 집단의 후원자로 신문에 등장하지 않도록 약속하기 전까지 광고를 구매하지 않는 움직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화 도중 유튜브 리더들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의 사이트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큰 도시가 되었지만 도시에 필요한 신호등도 없고 구획도 나누지 않았으며 치안을 유지하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치츠키는 그의 말 마크 프리처드와의 단독 미팅 자리에서도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다. 프리처드는 그 의견에 반대했다. 당신은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저 너머의 거대한 은하계로 갔던 겁니다. 기업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저희는 역사의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다. 워치츠키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구글이 테러리스트와 나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기사를 계속 내기 위해 기자들은 불쾌한 영상에 광고가 달린 사례를 계속 찾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최악의 영상을 한번 검색하면 나머지는 인터넷이 알아서 해주는 일이었다. 월스트리트의 한 기자가 저녁 때 인종차별적 단어를 유튜브에 입력하자 미셸 오바마를 조롱하는 가정용품 브랜드 광고가 달린 영상들이 곧장 등장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달리는 그 영상, 광고가 달리는 영상에 예민하겠죠. 광고주들이 보이콧이 시작되었다. 3월 BBC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다. 충격을 받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소개된 유튜브 키즈 앱에서 폭력적이고 끔찍한 영상들을 시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과에서 고문을 당하는 가짜 페파피그. 페파피그로 검색을 하는데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실제 페파피그가 아니고 그 관련 추천 단어로, 관련 단어로 해서 배설물로 장난을 치는 미키마우스, 몸이 절단되어 피를 흘리는 미니마우스, 유튜브 머신은 이런 컨텐츠를 아동용 만화로만 인식했다. 그래서 이런 아동용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동용 채널에는 댓글이 달리지 않고 수익성 광고가 달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제가 아는 최근 역사에도 있었던 사실들이 여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구글의 중재 인력이 내년이면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연 어떤 유튜브가 될 것인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 구글의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기술 덕분에 유튜브는 2020년 나치 상징이나 아동용 영상의 성적인 댓글 등 규정 위반이 확실한 컨텐츠를, 그것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탐지하는 속도로 빠르게 잡아내는 머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규정을 위반한 영상 대부분을 사이트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유튜브는 설명했다. 카리스마가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전 구글 동료인 킴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카리스마가 없다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죠. 특히나 그녀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카리스마 있게 유튜브를 이끈다면 끔찍해질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비즈니스를 망치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워치츠키에 관한 이런 소개였어요. 그녀는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는 신중하게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는 대형 선박이자 거대한 비즈니스 기관이었다. 워치츠키가 원했다고 해도 뜻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이끌고 나갈 수는 없었을 터였다. 그녀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지닌 플랫폼의 집사인 셈이었다. 본질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워치츠키는 유튜브의 통제불능 상태였던 특정 문제들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나는 보도를 위해 유튜브의 역사를 함께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유튜브와 구글의 전 직원과 현 직원 160명가량,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 매니저, 소비자, 운동가, 규제, 기관 담당자, 연구자, 수십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유튜브의 긴 역사, 20년의 비하인드 스토리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